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토론자로 좀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 첫 번째로 들었던 생각이 저희 회 한 20년 넘게 한국의 국제금융 중심지를 만들겠다는 얘기 정부에서 계속 하시는 거 들었잖아요. 그러면 정부가 과연 한국의 벤처 기업들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하면 그러면 진짜로 될 것이냐. 우리가 20년 동안 국제금융 중심지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? 홍콩이 저렇게 쭈그러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. 그래서 우리 이 모험자본 생태계는 각 구성원들이 어떻게 돼 있고 그 구성원들의 어떤 게 문제여서 아직도 십몇 년간 정부 주도의 이 모험자본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좀 한계를 좀 명확히 인식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. 그러니까 정부 정책들도 기존의 활성화 정책에서 조금은 방향 전환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.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과연 경쟁력이 있는가. 궁극적으로는 그게 거기에 투자하는 VC가 됐든 어디가 됐든 돈이 될 것인가가 제일 핵심적인 요인일 것 같고요. 두 번째로 회수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가. 이게 또 굉장히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돈이 되는 거와 관련해서 직결되는 이슈고요. 제가 올해 1월부터 코스닥 위원회의 상장 폐지 심사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IPO를 좀 플렉서블하게 해줘서 벤처 투자자들이 회수하는 거를 좀 도와주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또 상장 폐지 심사를 들어가 보고 하면 아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제대로 이게 서바이벌 할 가능성이 떨어지는 기업들을 저렇게 상장을 시켜줘도 되나? 이런 또 정반대의 입장에서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. 그런 부분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투자한 기업도 시리즈 A 단계기는 하나 오히려 처음에 몇 군데 전략적 투자자도 받고 투자자로부터 투자 유치도 하고 그래서 2, 3년 전이 오히려 더 활발했었는데 지금 이분들이 수익을 매출을 현실화시키지를 못하니까 오히려 저희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 옛날보다 더 낮아진 밸류로 투자를 받았거든요. 그래서 데스밸리를 진짜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분야에 대해서 현실적인 좀 토론이 돼야 될 것 같고 아까 김성택 팀장님 자료에서도 쭉 말씀이 됐습니다만 이미 저희가 이제 더 낮은 가치로 더 낮은 밸류로 투자를 해야 되니까 기존의 투자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다 동의를 받아야 돼요. 기존의 투자자들로부터. 근데 기존 투자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해피하지 않잖아요. 일단 그 밸류로 투자를 용인을 해주게 되면 자기들이 아마 평가해놓은 금액도 낮춰야 될 테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 벤처기업들 입장에서 성과평가라든가 보상이라든가 이런 VC 업계 전반적으로 좀 다시 좀 재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. 또 후속 투자자로서 저희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지분 희석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지분 희석 문제를 볼 때 과연 쿠팡과 마켓컬리 김수라 대표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게 한국 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하는 거랑 미국이나 글로벌 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할 때 창업자의 지분과 의사결정력이 어느 쪽이 잘 유지가 될 것이냐. 그럼 아까 김 팀장님 발표 자료에서도 이미 제대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. 이사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이 벤처 생태계도 미국 쪽으로 조금 옮겨가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. 아까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벤처 기업, 벤처 캐피탈, 출자자, 또 회수 시장, 지원 인프라 서비스, 그 다음에 정부랑 정책 지원 이슈, 그 다음에 또 저희가 M&A를 통해서 엑시트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벤처 캐피탈,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의 평가를 전문적으로 잘 해주실 수 있는 분들도 많지 않은 것 같고요. 제가 대기업 입장이라도
이 회사들의 기술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평가를 하고 투자를 하기에 이렇게 망설여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특히나 미국에서는 가끔 뉴스 보시면 한국 스타트업도 뭐 몇억 불씩 주고 사가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케이스들이 아주 잘 안 나오는 것 같거든요. 그런 거는 우리나라 전체 기업 문화랑도 좀 연관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. 그 다음에 한국, 미국, 이스라엘 벤처 캐피탈 시장 규모를 비교를 해봤는데 요거는 아까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느 데이터냐에 따라서 숫자는 조금 다른데 그래도 보시면 한국이 지금 87억 달러 제일 아래 보시면 그 다음에 미국이 뭐 2천억 달러 정도 되니까 그러면 한국이 100억 불 정도 한다고 치고 미국이 2천억 불 정도 한다고 치시면 20배잖아요. 근데 저희 한국하고 미국하고 GDP 규모가 한 17배, 15배에서 20배 사이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. 그렇게 보시면 여전히 미국이 한국보다는 GDP 대비해서도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.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23년에 잘 아시는 실리콘밸리 뱅크가 망했습니다. 그래서 실리콘밸리 뱅크는 다른 은행에 인수되고 이렇게 됐었는데 저도 산업은행 뉴욕 지점장하고 이럴 때 실리콘밸리 뱅크 가서 관계자들하고 면담도 하고 했었는데요. 저거를 제가 써놓은 이유는 실리콘밸리 뱅크 그러니까 원래 제일 위에 상단은 실리콘밸리 지주사가 있습니다. 금융 지주사가 있고 그 밑에 주요 자회사로 실리콘밸리 뱅크, SVB 캐피탈, 그 다음에 증권, 그 다음에 프라이빗 뱅킹 하는 그런 회사까지가 있는데요. 여기는 각 단계별로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창업해서 쭉 성장하기까지의 스타트업 창업자나 또는 스타트업 입장에서 자금 조달하고 또 엑시트하는 것까지 각 단계별로 자회사들이 역할을 다 잘해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실리콘밸리 뱅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면담을 했을 때 저기뿐만 아니라 완스퀘어 뱅크 사람들도 만나고 했었는데 이 사람들은 진짜 이 업계에서 평생을 도는구나. 그러고 거기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금융기관, 벤처 캐피탈이나 다 친구고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전문성도 있고 한데 한국은 아직 그 정도로 우리 시장이 성숙하고 전문성을 갖춘 단계까지는 못 간 것 같고요. 그래서 보시면 뭐 실리콘밸리 뱅크가 하는 역할,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 증권에서 IPO도 해주고 또 실리콘밸리 프라이빗 뱅킹 하는 데에서 투자자금 유치해놨는데 아직 쓰지 않은 돈들 무이자로 받아다가 그거를 또 잘 운용을 하고 근데 그거를 잘못해서 결국은 망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실리콘밸리 뱅크를 보면서 한국도 좀 다양한 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금융 쪽의 생태계가 잘 구성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한국의 PE 시장이 한 1년에 저기 보시면 뭐 136조 정도 약정을 받고 그 다음에 실제 이행하는 거는 99조 그러니까 벤처 시장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요.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라고 그래도 규모가 커지면 뭐 제가 어제는 저희 회사에 있다가 파마 리서치로 옮긴 후배랑 저녁을 먹었었는데 그런데 투자하는 데는 CVC가 투자를 했거든요. 유럽계 굉장히 큰 펀드. 그러니까 사실은 회사가 크면 이게 벤처 캐피탈 영역인지 프라이빗 에퀴티 영역인지 그게 좀 모호해집니다. 사실 그걸 그렇게 구분할 필요도 없고요. 그리고 지금 현재 벤처 캐피탈들 주요 투자 분야를 보시면 뭐 딥테크, 인공지능, 반도체, 클라우드, 바이오 헬스케어 제가 저거를 쭉 써놓은 이유는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투자 영역들입니다. 그래서 아까 김성백 팀장님이 한국의 벤처 투자 규모라든가 이런 거 너무 작은 규모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런 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과연 한국에 지금 투자하는 실제 현실을 볼 때 저런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. 그리고 데스밸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만 잠깐 보면
그 창업 초기 이제 자금 소진하고 수익성 부재로 기업 생존이 급격히 위협받는 5년 차 위기 구간을 뭐 정의상 사전적 정의가 데스밸리인데 한국 창업기업 10곳 중에서 7곳이 5년 내 폐업을 한답니다. 그러니까 참 돈 벌기가 어려운 거죠. 여기서 일하는 금융기관들이.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